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요, 행동중재 계획서 작성입니다. 올해부터 이제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행동지원계획서를 행동중재계획서, 행동지원계획서, 긍정적 행동지원계획서 여러 가지 말을 씁니다. 그래서 PBSP, BIP 이런 말로 쓰고 있는데요. 이 중재 양식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해진 게 아니고요. 앞으로는 아마 국립특수교육원이나 안건복지 쪽에서는 건익공호기관, 안건보건복지부 쪽에서 이런 양식이 나올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일단은 올해는 가안으로 되든지 안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맞게 이렇게 계획서를 작성해라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계획서를 활용해서 완벽하게 이 계획서가 행동 중재하는데 100%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계획서는 어디까지나 계획서거든요. 어떻게 작성을 하고 얼마나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협조하는가에 따라서 이 결과는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이제 행동 중재에 대해 전혀 모른다.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 직종을 오래 했지만은 아직까지 낯설고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완전 처음이다 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행동중재 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보시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중재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면 다음에는 더 잘 작성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하나 다음 사람한테 줄 때는 또 다른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 행동중재 계획서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학생이나 안 그러면은 발달장애 성인이나 때로는 비장애 학생이나 이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 차시에서는 제가 이 계획서 제가 만든 부분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2회기에 걸쳐 이렇게 할 테니까 한번 잘 보시고 이 행동지원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중재 계획서를 보고 이 양식을 공유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근거 자료나 이걸 조금 더 보완하고 나서 한번 영상을 촬영하고 이 양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이게 만들어서 공유할 테니까 현장에서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만든 양식이 약간 이런 형태예요. 긍정적 행동 지원 같은 경우에 자, 학생 정보, 그리고 필요한 도전적 행동, 그리고 학생의 일상생활과 건강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넣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배치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 라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그냥 한다고 하면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주변 사람들하고 이 계획서는 내가 그냥 세웠어 나 혼자 이렇게 진행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이 있는 사람들, 가족, 때로는 전문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서를 같이 공유하고 나서 우리가 이런 거 협조를 하고 이런 거 우리도 중재할 때 하겠다라는 부분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같이 넣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배치 환경도 적절하게 잘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강화제 정보에 대해서도 한번 넣어주고 언제 행동이 발생했는지 분포도 있잖아요. 이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행동 기능 평가에 대해서 되어 있고요. 행동 중재 전략, 행동 변화 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걸 간편하게 다 작성할 수 있도록 해 놓을 겁니다. 이걸 작성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 내용을 어떻게 기입해야 돼?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항상 중재를 하거나 계획을 세울 때는 간편성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획을 세우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면은 이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하겠다라고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 선택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절차가 너무 까다로우니까. 이거 하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 더 효과적으로 해서 그러면 선생님도 좋고 안금 관리하시는 분도 좋고 그리고 학생에게 좋고 부모에게 좋을 수 있는 방법인데 그 방법을 하지 않고 기존의 방법만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만든 양식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행동중재 계획서를 왜 작성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긍정적 행동 지원과 관련된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행동지원계획서는 그냥 내가 계획서 하나 넣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하고 이 계획을 공유를 하고, 그리고 이 행동은 이렇게 정의하는구나. 공격행동이 심해라고 했는데 공격행동이 뭔데? 이걸 공격행동이구나. 많이 발생해. 언제 발생했는데? 계획서를 보면은 서로가 이 소통이 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서 작성에 같이 동참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과목별 선생님이 다르고 프로그램별 선생님들이 다를 수 있고 가정과 학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게 되면은 이 계획서는 더 탄탄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학생에게 기대하는 행동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행동 수준을 보이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변해야 되는 거. 제가 도전적 행동은 이야기를 했죠. 완전한 소거나 바람직한 행동으로 무조건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존의 행동이 이것보다 조금만 더 나아지는 상대적 행동으로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행동의 수준을 알고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것도 같이 협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 중재 방법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행동 중재 방법은요, 공격 행동이다 이렇게 들어간다, 안 그러면 침을 뱉는다 이렇게 들어간다가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기능도 파악을 하고 환경도 파악하고 나서 중재 방법이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계획서는 뭘까요? 그러한 환경과 기능을 파악하는 단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적절한 행동 중재 방법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중재가 실시된 이후에도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화 중요하잖아요. 이 밑에 있는 일관성 있는 중재도 모든 사람이 이제 같이 하는 거고, 가정에서건 그 시간이 지나서도 일반화 이런 개념입니다. 어디에서가나 동일한 행동이 나와야 되고, 그거는 장소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동일한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동에 대해서 각 장소별 체크도 필요하지만은 시간이 지났을 때도 잘 유지되고 있는지, 2주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잘 되더라, 이제는 이거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 못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 동안 잘하더라 라고 하면은 좀 잘하는 것 같네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때도 계속 평가를 해봐야 돼요. 1년을 잘했다라고 하면 그럼 올해 잘했으니까 내년에는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런 신뢰감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행동이 유지되어 온 기간이 길수록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진다는 거, 이걸 보셔야 되고, 그래서 행동지원계획서, 여기서는 제가 긍정적 행동지원계획서라고 했는데 이 계획서를 잘 작성하고 보관해 놓고 나중에 활용을 하면은 아마 보다 좋은 행동 중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같이 공유해보다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 영상 자료를 보면서 작성 방법을 익히시고, 기본적으로 이 교육에 대해서 보수 교육이나 이걸 받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분들 영상이나 그리고 연수 같은 데서 이런 행동 중재 계획서에 대해서도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상세하게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가지 단계, 큰 틀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개별 행동 중재 계획서의 작성을 단계는 이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첫 번째가 도전적 행동을 선정하는 겁니다. 아이의 정보가 있으면은 어떠한 행동을 우리가 선정해서 할 건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냥 한 가지가 힘들다 하면 그걸 선정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행동을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규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판단, 그리고 양식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행동을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상생활과 건강정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약물 복용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내의 연구를 보니까 발달장애, 그러니까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가진 분들 중에서 약물 복용의 실태가 어떻게 되냐고 하면요, 한 46%에서 49%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제 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게 기분이 됐던, 안 그러면은 도파민, 세로토닌에 대한 억제에 대한 부분들, 안 그러면 노세스페린 같은 부분들 해가지고 우리가 리스페돈정, 아빌리파이정부터 해서 여러 가지 약을 복용을 하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약하고 행동은 떨어질 수도 없고, 그리고 약물 복용만 한다 해서 그걸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행동 중재만 해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그리고 의사소통 수준이나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대체 행동이나 뭔가 대신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어느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달라지고, 인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달라지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동 범위나 안 그러면은 이제 식사나 신변 처리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넣는 거고요. 배치 환경 아까 넣었습니다.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강아지 정보 아까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양식을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바로 기입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만 적을 수 있으면 바로 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 레이즈드나 안 그러면 강아지 체크리스트 같은 부분으로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발생 분포도는 중요합니다. 그 학교 같은데 일과에 언제 나타나는지, 이게 사람의 영향인지 환경의 영향인지 안 그러면 시간의 영향인지 안 그럼 날짜별 영향인지 이것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 행동 중재하는데 보다 우리가 PBS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을 같이 보고 들어가라 이거거든요. 환경적인 요인들을. 왜냐하면 행동하고 환경하고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 기능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의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상당히 중요하죠. 행동은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능, 즉 행동의 원인을 파악해서 들어가는 거다라고 해서 행동 기능 평가, ABC, 뭐 서술 기록지, 행동 기록지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이 과정이 다 있고 나면은 이제 행동 중재 전략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행동 중재 전략을 실행하고 나서 중요한 거는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의 판단이 중요하잖아요. 요즘 잘 되는 것 같다. 이런 이제 나의 주관적인 판단, 안 그러면 나의 뭐 느낌적인 판단도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계속 측정하는 부분은 힘들지 모르겠지만은 특정 기간 동안은 한번 측정해 볼 수 있잖아요. 간편하게 방법들이 있어요.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은 이것도 하나의 일이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걸 하고 간단하게 볼 수 있으면은 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공하는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큰 틀은 잡아놨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학생 정보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만든 양식하고 그리고 그 과정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봐야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구나 라는 부분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 정보에 이렇게 특수교육 대상 유형하고 복지카드 유형을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특수교육 대상자하고 복지카드를 가진 사람들의 이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웬만하면 아마 비슷하게 나올 건데 때로는 우리가 발달 지체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안 맞는 경우도 조금씩 있어요. 그리고 ADHD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하고 이렇게 작성하는 부분들은 아마 알 것 같고 학년하고 나이 같은 경우에 유의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나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학년인가에 따라서 중학교, 초등학교 이거에 따라서 또 중재하는 방법이 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담당 교사가 누군지, 그 양육자는 누군지, 그 작성하는 날짜, 그리고 우리가 진행하다 보니까 이걸 수정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날짜까지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행동 지원이 필요한 도전적 행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욕설하기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자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욕설 물건 던지기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욕설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걸 바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제 영상에 도전적 행동 우선순위 체크리스트 그 보셔도 되고요. 뭐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제가 보여주는 여기에 보고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물건 던지기, 이식행동, 욕설, 교출 등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도전적 행동을 기입을 하고 나서 각각의 점수를 체크를 해요. 그러면 자동으로 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봤던 그쪽에 욕설에다가 그대로 이게 산정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측정을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욕설이 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내가 어떤 걸 뭐 해봐야지라기보다는 이러한 양식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뭐 거기에서 체크를 하면은 이게 자동으로 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걸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욕설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욕설인지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격 행동이면은 어떤 건지, 물건 던지기는 어떤 걸 던지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면은 그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능하고 이후에 측정을 하거나 기능 평가를 할 때도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행동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적어 준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뭐야 뭐뭐뭐뭐 해서 반응하여 큰 소리로 고함 치듯이 말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의 일상생활과 건강정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표현의 방식은 무엇인지 울기와 소리 지르기로 한다.
그리고 이해 수준, 인지적인 능력이겠죠. 안 그러면 학습적인 능력들, 그리고 의사소통 수준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대체 행동이나 그리고 중재할 때도 이 의사소통 방식이 상당히 중요해요. 일상생활도 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뭐 상세하게 적으면 더 좋겠지만은 제가 간편성이라고 했잖아요.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이후에 전문가용을 만들 건데 거기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적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정신과 약물 같은 경우에 리스크 변정 언제 하게 됐고 추가 정보에 대해서도 적어주고 뭐 행동 변화 우리가 약을 먹는데 딱히 행동 변화가 없는데 계속 먹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혹시 끊으면 어떻게 될까? 뭐 그런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계속 그냥 복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컨설팅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복용 후에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부작용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한 부분으로 이렇게 각각 이제 설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다 내용을 다 작성하고 나면은 배치 안경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현재 우리 국내에 특수교육 배치 안경은 완전 통합 특수학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무원 쌤이 붙을 수 있고 뭐 부분으로 붙는지 복무원이 종일인지 부분인지 자원봉사자가 붙으면 이후에 뭐 추가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붙는다. 이것까지 이렇게 좀 확인하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우선은 가장 간편하게 알아보는 방법이고요. 등교는 어떻게 하고 하교는 어떻게 한다. 이런 시간들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방법도 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근데 가장 간편한 양식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라서 이 정도로 적게 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각각 양식에 따라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화제 정보가 있습니다. 뭐 다르게 우리가 강화제 선호도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고요. 이게 바로 가능하다면은 선생님께서 이제 음식 우리가 크게 여러 가지 강화제가 있어요. 뭐 감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 틀에서는 음식, 유형, 사회적 그리고 활동 강화제로 많이 나누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부모님하고 해서 이렇게 정보를 넣는다든지 안 그러면 선생님이 정보를 넣는다든지 이 순위가 좋아하는 순위면 또 괜찮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생각나는 대로 일단은 좋아하는 강화제는 다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화제가 많고 다양했을 때 행동 중재는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활용하실 것 같으면 이렇게 레이즈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 체크리스트 같은 부분도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양식도 다음에 한번 정리되는 대로 제가 올릴 테니까 적는 게 좀 그렇다. 나는 체크만 할래.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없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따로 기입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있다고 하면 그냥 체크해 놓으면은 자동으로 아마 산출되게 제가 만들어 놓을 거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강아지를 파악을 하고 중재할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발생 분포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에 제가 이게 뭐 중, 약이라 해가지고 안 그러면 일어나지 않는다 해가지고 체크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면 체크박스로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이후에 프린트 되는 내용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언제, 예를 들어서 행동 1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몇 시에 강하게 나타나는지 이렇게 그래프 형태, 뭐 완전 그래프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뭐 분포도 형태로 해서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 많이 나타나는지 이렇게 색깔까지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고 순번까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중재 계획 세우기가 또 좋겠죠. 자동으로 다 산출되게 해놨어요. 이렇게 행동도 앞에 다 기입을 하면은 뒤에 나올 수 있도록 해놓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체크만 하면 이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웬만하면 했습니다. 그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 혹시 전문가용으로 좀 더 갈 것 같으면 이런 양식들이 있으니까 한번 제대로 상세하게 체크해 보는 것도 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동 기능 평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ABC 기록지 같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서술 기록지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큰 상황이 있을 것 같거든요. 큰 상황이 있으면은 체크를 하고도 바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양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보통 보면은 우리가 상황사건, 배경사건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선행사건, 행동, 결과에서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 나서 이 결과가 산출되도록 해놨습니다. 체크만 하면은 자동으로 어떤 순위로 나오는지, 그러면 얘가 욕설은 선생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안 그러면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특수학급에서 소그룹 활동할 때 자주 일어난다 라는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상황 파악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 순위까지 나오고 행동 기능 평가. 아까 상세하게 적은 내용 여기 나오죠. 그러면 뒤에 행동 기능 설문지로 넘어가서 평가를 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기능은 나오도록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 양식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기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체크하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해놨어요. 날짜, 시간 체크하고 ABC 상황 체크하고 하면 결과 산출이 양식에 그대로 산출이 됩니다. 자, 이후에 실습 과정에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행동 기능 이제 설문지에서도 이제 자동 산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문별 체크하는 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자동으로 산출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QABF를 약간 변형한 거고요. 조금 더 간편하게 좀 산출할 수 있도록 제가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활용하시기 뭐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간편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면 이 ABC 서술 기록지를 가지고 한번 컨설팅을 할 때나 중재를 할 때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MAS, 동기 사정 척도 같은 경우에도 많이 활용하죠. 이런 양식들도 한번 활용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추가적으로 제가 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도 가져왔고 또 기존에 다른 거에 익숙해진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 한번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소개하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패스트 같은 경우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QABF도 원래 하고 있고요. 행동 중재 전략이 이제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기 잘 보시면은 중재 전략을 또 내가 또 작성하기 힘들잖아요. 기능에 대해서 해가지고 누르면은 이제 기본적인 건 나오도록 해놨습니다. 이건 어디냐? 이런 중재 전략이 바탕으로 해서 앞에 나오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100% 하기는 힘들어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내가 중재를 조금 하면 되겠구나, 이 행동은 라는 부분으로 자동 산출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했잖아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적어 놓은 거다. 근데 조금 더 상세하게 가고 조금 더 확률 높게 가려면은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식도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근데 이런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프 있죠.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이거 어떻게 그려 하겠지만 일단은 제가 기본적인 틀은 만들어 놨어요. 더 전문적으로 가려면은 이 횟수가 더 많아져서 그래프가 옮겨져야 될 수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틀은 중재 전에 우리가 기초선이라고 하죠. 이 행동이 얼마 동안 일어났었고 그리고 중재한 후에 어떻게 됐었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만 파악하면 될 것 같다라는 게 저희 큰 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 양식이 있어요. 여기에 날짜를 기입하고 행동만 기입하면은 아까 그래프가 자동으로 산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은 중재 전략도 짜고 행동을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후 시간에 제가 한번 해볼까요? 라고 했죠. 제가 만든 양식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행동 중재 전략을 짜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과정을 보고 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실제적으로 행동 중재 전략을 짜고 실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만든 양식에 그리고 기존에 많은 자료를 가지고 만들었죠. 완벽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활용이 힘들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보고 나서 활용을 하면은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후에 더 간편한 거, 그리고 더 전문가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까지 같이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걸 활용해 가지고 내가 가진 선행 지식, 내가 가진 환경에 따라서 나는 이거 활용해야지라는 부분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행동중재 계획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